모든 친척이 모인 민족 대명절 추석날에 조용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고 친척들과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치만 보게 되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름 냄새와 인공적인 방향제가 뒤섞여 멀미를 유발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마른 입술을 지식였다. 8년째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이 귀향은 그녀에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과 다름 없었다.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편 진우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왔지만 그 경쾌한 멜로디는 이 차 안의 사름 같은 공기를 뚫지 못하고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다.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5살밖의 아들 서준만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저 순수한 웃음이 집안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자기야, 거의 다 왔네. 이번엔 차가 별로 안 막혀서 다행이다. 그치. 진우가 백미러로 수진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다행 그 단어가 수진의 귀가에 가시처럼 박혔다. 1시간이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과연 다행일까? 지옥의 문이 그만큼 일찍 열리는 것일 뿐인데 수진은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익숙한 고속도로 표지판이 전주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전주는 낭만적인 한옥과 맛의 도시가 아니었다. 그곳은 시어머니 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이번 추석엔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꼭 하루는 당신 친정 가게 해줄게. 내가 약속했잖아. 진우가 다시 한번 벌써 수십 번은 더 반복했던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 약속은 언제나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라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조건부 허락에 불과했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그 조건은 충족된 적이 없었다. 명절 당일은커녕 명절 전후로도 수지는 자신의 부모님 댁 문턱을 밟아본 기억이 없었다. 시어머니 해는 시집본 귀신은 그 집의 무덤에 묻혀야 한다는 조선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진우는 그 말 앞에서 언제나 작아졌다. 됐어. 기대도 안 해, 수진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왜 그렇게 삐딱하게 말해?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이번엔 진짜 내가 진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앞에서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수진이. 힘들 테니 이번엔 하루 쉬게 합시다. 이 한마디 해본 적 있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뒷좌석에 서준이 놀란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봤다. 진우는 백미러로 아들을 확인하고는 알았어. 알았어. 애듣겠다. 가서 얘기해라며 서둘러 대화를 차단했다. 또다시 가서 그 지옥에 도착해서 모든 갈등을 그곳으로 미루는 것. 그것이 진우가 가진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차는 마침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익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높고 세련된 서울의 빌딩 숲과 달리 낡고 나지막한 기와 지붕들이 수진의 숨을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육중한 대문과 높게 솟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우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수진에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혜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 입은 개량 한복. 흐트러짐 없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수진에게는 위협감이었다. 이제 오냐?
해다 지겠다. 서울서 우마차라도 끌고 왔어. 따스한 환대 따위는 없었다. 8년간 반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처진사는 언제나 지적과 타박이었다. 차가 좀 막혀서요, 어머니. 진우가 멋쩍게 웃으며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서준을 카시트에서 내리며 혜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으면 빨리빨리 짐부터 안으로 들이지 않고 뭘 꿈을 대고서 있어. 너네 본다는 핑계로 매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라. 그러니 살만 디룩디룩 찌는 게야?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플로리스트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진우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오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 속에서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우울증과 함께 찾아온 폭식증은 그녀의 몸을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혜자는 그 가장 아픈 상처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매번 훅팠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선물 세트와 짐가방을 양손 가득 들었다. 진우는 그런 수진을 흘깃 볼 뿐 어머니의 잔소리를 못 들은 척 자신의 짐만 챙겨 먼저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수진의 등 뒤로 혜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날아들었다. 그건 또 뭐냐? 백화점 포장지만. 번지르하고 속은 텅텅 빈 그런 거 사올 돈 있으면 돈이나 모을 것이지. 내 애미는 시댁에 인사 올 때 그런 것만 가르치더냐? 집안 말아먹을 연 내 애미 수진에. 세상이 잠시 정지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수진의 친정과 어미에게서 찾았다. 마치 수진이라는 인간은 친정에서부터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라는 듯이 수진은 이를 악물고 묵묵히 짐을 옮겼다. 집안은 벌써부터 명절 준비로 어수선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전을 붙일 커다란 교자상이 펼쳐져 있었고 부엌에는 손질해야 할 채소와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3일간 수진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전쟁의 서막이었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아깝다. 당장 부엌으로 와서 손부터 못해 해지기 전에 저는 다 붙여놔야 할 게 아니냐. 혜자는 수진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명령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혜자는 막 사온 재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 고기는 빛깔이 왜 이래? 동네 정육점에서 제일 싼 걸로 사왔구나. 어휴.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동태는 또 이게 뭐냐? 살이다. 물러 터졌네. 이런 걸로 전을 부치면 제사상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걸 몰라. 하나부터 10까지 칭찬이란 없었다. 오직 비난과 질책뿐이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다. 8년 전 처음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다.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언젠가는 자신을 예뻐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잠도 줄여가며 명절 음식을 배우고 혜자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애를 썼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였다. 그녀가 동그랗게 빚은 완자는 보기만 해도 질린다는 평을 들었고 정성껏 그린 토란국은 개밥 같다는 모욕을 당했다. 혜자에게 수지는 그저 아들의 인생을 망치러 들어온 근본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수지는 묵묵히 채소를 씻고 다듬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만이 부엌을 가득 메웠다. 규칙적인 소리에 집중하며 애써 다른 생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혜자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칼질하는 것 좀 봐라.
저렇게 하니 손이 느려 터졌지? 시집봐서 8년 동안 내가 가르친 게 얼만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너는 배우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애야. 그저 남편 등골 빼먹고 편하게 살 생각만 가득 찼지. 수지는 칼을 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다. 지금 당장이 칼로 무라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이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언제나처럼 아들 서준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야만 한다고 믿는 저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괜찮아. 딱 3일이야. 3일만 버티면 돼. 수지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별려지고 있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또 다른 자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위험한 예감이 기름 냄새와 함께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전주 시댁의 부엌 큰 대나처럼 환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기름이 끓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쉴 새 없이 수진의 고막을 때렸다. 부쳐야 할 전의 종류만 해도 동태전, 완자전, 꼬치전, 호박전, 깻잎전까지 5가지가 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온몸은 기름 냄새에 절어 역겨움이 치밀었다. 이게 전이냐 수덩이냐?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뒤집을 때가 언젠지 아직도 감을 못 잡아는. 갓 부쳐낸 동태전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들고 수진의 눈앞에 흔들었다. 가장자리가 살짝 거뭇하게 변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른 생각하느라. 다른 생각. 내가 시댁에 와서 명절 음식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게 뭐가 있어. 친정갈 궁리라도 했니? 아니면 또 어떤 잔꾀를 부려서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 생각했어? 내가 내 속을 모를 줄 알아? 전곡을. 찔린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8년 전 결혼하고 처음 맞았던 추석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순진하고 의욕에 넘쳤던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라며 자신만만하게 부엌을 차지했었다. 친정엄마에게 속성으로 배운 레시피를 총동원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냈다. 칭찬받고 싶었다.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혜자는 수진이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짜, 싱겁다, 질기다, 비리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에는 음식은 손맛이라는데 넌 애초에 글러 먹었다. 돈 주고 사온 것보다 못하구나라는 말로 수진의 노력을 산산조각냈다. 그날 밤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 진우가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아기는 없어.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조금만 더라는 말이 수진을 8년간의 지옥에 붙잡아둔 동화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동화줄은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그녀의 목을 옥죄는 올감이었음을. 어머니 완자 반죽간 좀 봐주시겠어요? 수지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고기 반죽 그릇을 내밀었다. 혜자는 손가락으로 반죽을 아주 조금 떼어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그릇을 밀쳐냈다. 이게 뭐야? 고기 누린내가 하나도 안 잡혔잖아. 마늘이랑 생각을 넣긴 한 거냐?
아니면 내 친정에선 원래 고기에 이런 양념도 안 하고 먹어? 어쩐지 내 몸에서 나는 냄새부터가. 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엉이 열리며 거실에서 TV를 보던 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기름 냄새가 역하다는 듯 코를 찡긋하며 말했다. 아도 안 끝났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엄마 뭐 좀 먹을 거 없어? 수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한다는 말이 고작 먹을 것 좀 없냐는 소리라니? 수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지만 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혜자에게 애교를 부리며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우리 엄마 아들 먹이려고 고생이 많으시네. 저 못난 며느리 데리고 일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실까?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못난 며느리.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혜자의 100마디 폭언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다. 그는 중재자가 아니었다. 방관자도 아니었다. 그는 명백한 동조자이자 이 폭력의 공범이었다. 혜자는 아들의 아첨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방금 자신이 수덩이라고 타박했던 동태전을 진우의 입에 넣어 주었다. 이거나 먹어봐라. 내 마누라가 태워 먹은? 거의 그래도 내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애미가 신경 써서 곤란하지. 맛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엄마. 수진이도 힘들게 일하는데 너무 구박하지 마. 진우의 말은 수진을 위한 변호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는 것일 뿐. 그는 수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꼬치전은 아직 멀었어.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라며 다음 음식을 재촉했다.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고 뜨거운 팬 위에 전을 올렸다. 치그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어올라 맨살에 닿았다. 따끔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표정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연 같았다. 그때 부엌문 틈으로 서준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수지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아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할머니가 화났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혜자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어른들 일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방에 들어가서 얌전히 잠이 나자. 서준이 할머니의 고함에 놀라 울음을 터트릴 듯 입술을 삐죽였다.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감싸 안으며 혜자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애한테까지 그러실 건 없잖아요. 처음이었다. 혜자의 말에 정면으로 토를 단 것은 혜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게냐? 내가 애를 오냐 키우니 저렇게 버릇이 없는 게야. 애미라는 게 밤늦도록 부엌대기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당장 방에 데리고 들어가. 수지는 서준을 안아들고 부엌을 나왔다. 아이의 작은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달래방에 눕히고 나오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진우가 그녀를 불렀다. 자기야, 잠깐 이리 와봐. 수진이. 다가가자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엄마한테 왜 그랬어?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될 일이잖아. 자꾸 그렇게 엄마 심기 건드리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 몰라. 나만 힘들어진다. 수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기적인 인간. 그는 아내의 고통보다 자신의 편안함이 우선인 남자였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 당신은 당신만 힘들지. 나는 괜찮아. 나는 8년 내내 괜찮았어. 수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진우가 소리쳤다. 저게 진짜 갈수록 성격만 나빠져 다시 돌아온 부엌. 기름 지옥. 말해. 지옥. 수지는 펄펄 끓는 기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이 고통이 끝날까?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끔찍한 유혹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자상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였다. 매년 명절 때마다 혜자가 제이며 제사용품을 꺼내던 상자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상자의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낡은 노트의 표지가 보였다. 홀린 듯 다가간 수지는 망설이다. 결국 그 노트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혜자의 일기장이었다. 낡은 일기장의 표지는 손대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열어보면 안 된다는 이성과의 지옥의 근원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주방 밖에서 혜자가 진우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삐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체. 젊은 시절의 혜자가 쓴 글이었다. 날짜는 수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나를 잡았다. 밥이 질다 국이 짜다. 똑같은 레퍼토리. 지겹지도 않으신가 보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한다. 이 집구석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가축이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 익숙한 내용. 마치 자신의 일기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허겁지겁 다음 장을 넘겼다. 명절. 죽고 싶은 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음식을 해도 돌아오는 건 타박. 친정 부모님. 얼굴은 벤지가 까마득하다. 시집본 년은이 집 귀신이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의 저주처럼 맴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끼. 집구석에서 도망치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수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 역시 수없이 삼켰던 말. 자신을 그토록 증하는 시어머니가 과거에는 자신과 똑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피해자였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수지는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왜 자신도 그 고통을 겪었으면서 왜 자신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하는 것인가? 동정과 연민이 차오르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의 분노가 들끓었다. 거기서 못들 하는 게냐? 혜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일기장을 재빨리 서랍에 밀어 넣었다. 다행히 혜자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전 다 붙였으면 상이나 차릴 것이지.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저녁 차려. 내 서방 배고프다고 난리다. 수지는 억지로 몸을 움직여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온통 일기장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하지만 그곳엔 온기라고는 없었다. 진우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을 먹기 시작했고 서준이는 낮 동안의 긴장감에 지쳐 꾸벅 졸고 있었다. 혜자는 가시 담긴 접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젓가락으로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 탔고 이건 모양이 엉망이고 이건 간이 하나도 안 맞고 어휴. 8년을 가르쳐도 이 모양이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멍청한 며느리를 들였을까? 혜자의 비난은 밥을 먹는 내내 이어졌다. 수지는 밥알을 씹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혜자의 목소리와 함께 일기장에 적혀있던 젊은 혜자의 절규가 겹쳐 들려왔다. 왜? 당신도 당했으면서. 왜 나한테 수진의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지난 8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때 혜자가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수진이 애써 모양을 내붙인 꼬치전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다 말고 수진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이 꼴 좀 봐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하는 짓이 다 이 모양이지? 내 애미가 그 모양이니 내가 붙이는 전도 이 꼬인 게야. 대체 뭘 보고 배운 거냐? 내 애미가 그 모양이니. 그 말이 수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에 앉은 혜자의 입모양만 보였다. 지난 8년간의 서름, 모욕, 무시, 외로움이 하나의 거대한 분노가 되어 심장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를 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진우는 왜 그래 갑자기 라며 당황했고 혜자는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라며 눈을 부릅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활화산처럼 들끓는 분노의 용암이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격분 때문이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가늘게 시작된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그녀의 눈이 바로 앞에 놓인 온갖 전이 담긴 커다란 접시를 향했다. 8년간의 노역과 서름의 결정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수지는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고함을 내질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접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접시를 움켜쥐었다. 수진아 안 돼, 진우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수지는 8년의 세월을 응축한 모든 힘을 실어 접시를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와장창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잘 붙여진 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기름과 음식물 찌꺼기가 바닥에 흉측한 무늬를 그렸다. 정적 모두가 얼어붙었다. 진우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평생 누구에게도 접은 적 없는 혜자조차 충격에 빠진 얼굴로 깨진 접이 조각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서준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다. 으아앙의 아이는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모든 이의 심장에 박혔다. 수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있었다. 깨진 접시, 터져버린 눈물,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진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지옥 같던 평화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파국 혹은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깨진 접시의 파편이 형광등 불빛에 섬뜩하게 빛났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서준의 울음소리는 이 지옥 같은 거실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그 울음은 공포이자 비명이자의 거짓된 가족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수지는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서 있었다. 8년간의 응어리가 담긴 폭발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두려울 것이 없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얼어붙었던 인물들 중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진우였다. 수지는 그 순간 아주 잠깐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다. 남편이 자신에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무슨 일이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진우의 몸은 수진을 지나쳐 충격으로 굳어있는 그의 어머니 혜자에게로 향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진우는 혜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아위를 살폈다. 그 모습에 수진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났다. 아, 이 남자는 끝까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는 폭력의 방관자가 아니라 폭력에 가장 충실한 수호자였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장 비겁한 공범. 진우의 부축에 정신을 차린 혜자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평생 쌓아온 모든 도끼를 끌어모아 수진에게 퍼부었다.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미쳤어, 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이라도 갈길 듯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진우가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엄마 참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비켜라. 내가 오늘 전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말 테다. 감히 이 집안을 뒤엎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짐 싸서 꺼지란 말이야. 혜자의 고함에 서준이 더욱 자지러지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수진의 남은 이성을 붙들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혜자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미치게 만드신 거죠? 지난 8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저를 사람 취급하셨어요. 매일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면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터져나온 수진의 절규에 진우가 질색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만해.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뭐가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지거나 당신은 빠져.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기나 했어? 언제나 당신은 당신 엄마 옆에 서서 내가 죽어가는 걸 구경만 했잖아. 아니, 같이 돌을 던졌잖아. 수진이 팔을 뿌리치자 진우는 이제 수진을 원망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수진의 분노라고 생각했다.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애써 외면한 채 내 꼴을 좀 봐.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저렇게 놀라서 우는데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말은 수진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 집안의 모든 불행과 갈등은 전부 자신의 탓이었다. 그녀는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는 자신의 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진은 울고 있는 서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진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 서준이한테 갈 거야, 이 상태로 애를 어떻게 봐. 애한테 더 상처만 줄 뿐이야. 방에 들어가. 있어. 제발이를 더 크게 만들지 마. 진우는 수진을 거의 반강제로 안방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진은 혜자가
자신을 향해 던지는 저주를 똑똑히 들었다. 진우야, 당장 전이랑 이혼해. 나는 저런 미친년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단 하루도 못 산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내보내. 쾅 문이 닫혔다. 수지는 차가운 문이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밖에서는 서준의 울음소리와 혜자의 아예 받친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진우의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왔다. 완벽한 고립. 철저한 외면. 수지는 흐느끼며 주머니를 더듬었다. 아까 부엌에서 황급히 챙겨나온 낡은 일기장. 손가락 끝에 바스러질 듯 낡은 노트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가장 깊은 상처이기도 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니 잔인한 대물림의 증거. 수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이것을 써 내려갔을 젊은 날의 혜자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문 밖에서 자신을 내쫓으라고 소리치는 늙은 혜자를 생각했다. 피해자는 어째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야만 했을까? 상처는 왜 이해가 아닌 증오를 낳았을까? 문 밖에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진우가 서준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거실에는 혜자와 진우 단둘이 남았을 것이다. 지금쯤 혜자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정신 나간 여자인지를 설파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진우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을 것이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다. 아니, 쫓겨나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모든 진실을 수면 위로 꺼내야 했다. 이 지독한 연극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역할을 모두에게 똑똑히 인지시켜야 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다. 여는 순간이 집안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혼자 죽지는 않으리라. 이 거짓된 평화를 깨부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만들리라. 그 끝이 완전한 파멸이라. 할지라도 수진의 눈빛이 눈물 속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는 핏물처럼 질척했다. 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눈물만 쥐어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지독한 자기 연민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다. 내 아버지 그 무뚝뚝하고 인정머리 없는 인간 밑에서 온갖 서름 다 참아가며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런데 내가 데려온 저 미친년이 애미 가슴에 이렇게 대을 박는구나.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껏 살아왔나 싶다. 혜자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어머니가 옳았다. 아내인 수진이 선을 넘었다.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접시를 깨고 대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모두가 편할 것을. 왜?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가?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일 아침에 바로 수진이랑 이야기해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당장 짐 싸서 내보내. 내가 똑바로 못하면 내가 나선다. 내일부터 전현 얼굴 볼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힌다. 진우는 차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서준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끔찍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는 잠든 서준을 확인하고 굳게 닫힌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호흡을 한 하고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이야기 좀 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진우는 점차 조바심이 났다. 이수진까지 이렇게 애처럼 굴 거야? 당장 문 열어. 나와서 엄마한테 싹 빌고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 볼 테니. 그가 소리치자 문 너머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내가 시작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눈에는 지난 8년간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안 보였어.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진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문득 자신이 알던 수진이 아닌 것 같다는 낯선 공포를 느꼈다. 됐고. 일단 나와서 이야기해. 이렇게 문 닫고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해결. 당신이 뭘 해결했는데? 언제나 도망치고 숨고 내 입을 막으려고만 했지? 당신은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야. 김진호 씨,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당황한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수진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혹시 알아? 당신 아버지 때문에 당신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당신은 조금이라도 알아?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의 과거, 할머니, 그게 지금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수진이 궁지에 몰려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는 왜 꺼내? 너 정말 미쳤구나. 진우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까맣게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불현듯 스며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여름밤이었다. 10살 남짓의 어린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를 서성이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젊은 어머니 혜자가 부하게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할머니 즉 혜자의 시어머니가 서슬펄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이 집안 신나 받아놓고 유세는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디서 눈물이야. 내년 눈물은 씨암탉 잡아먹을 때나 필요한 게야. 아버지는 방 안에서 못 들은 척 라디오만 듣고 있었다. 어린 진우는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저 기둥 뒤에 숨어서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언제나 당하고만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침묵했다. 진우는 그때 배웠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법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침묵은 곧 생존이었다. 진우는 안방문에 기댄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수진이 밖으로 내던져진 돌멩이라면 자신은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라고 소리쳐주지 않은 비겁자였다. 그 돌을 던진 사람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그제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가 그토록 외롭고 절망스러웠을 때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엄마 말이 다 맞아. 내가 참아라는 말로 아내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다. 아버지와 똑같이, 아니 아버지보다 더 교활하고 비겁하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수진이 말한 어머니가 쓴 글은 대체 무엇일까? 설마 어머니의 고통이 담긴 무언가를 수진이 본 것일까? 그렇다면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 거실로 돌아왔다. 혜자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아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뭐 하다 이제와 전년이 문 안 열어주시. 뭐 수진이가 옛날 일기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진우의 말에 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동요하고 있었다. 진우는 확신했다. 수진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아내의 손에 의해 열리기 직전이었다. 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도 살벌하게 지나갔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수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준의 곁을 지켰고 진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끔찍한 상상과 후회 속에서 뒤척였다. 혜자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밤새 무언가 뒤지는 소리를 냈다. 아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신의 과거 낡은 일기장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어제의 그 끔찍한 저녁 식사 자리는 깨진 접이 파편만 치워졌을 뿐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혜자는 수진을 유령처럼 취급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녀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 볼 테니. 그가 소리치자 문 너머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내가 시작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눈에는 지난 8년간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안 보였어.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진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문득 자신이 알던 수진이 아닌 것 같다는 낯선 공포를 느꼈다. 됐고. 일단 나와서 이야기해. 이렇게 문 닫고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해결. 당신이 뭘 해결했는데? 언제나 도망치고 숨고 내 입을 막으려고만 했지? 당신은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야. 김진호 씨,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당황한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수진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혹시 알아? 당신 아버지 때문에 당신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당신은 조금이라도 알아?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의 과거, 할머니, 그게 지금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수진이 궁지에 몰려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는 왜 꺼내? 너 정말 미쳤구나. 진우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까맣게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불현듯 스며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여름밤이었다. 10살 남짓의 어린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를 서성이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젊은 어머니 혜자가 부하게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할머니 즉 혜자의 시어머니가 서슬펄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이 집안 신나 받아놓고 유세는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디서 눈물이야. 내년 눈물은 씨암탉 잡아먹을 때나 필요한 게야. 아버지는 방 안에서 못 들은 척 라디오만 듣고 있었다. 어린 진우는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저 기둥 뒤에 숨어서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언제나 당하고만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침묵했다. 진우는 그때 배웠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법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침묵은 곧 생존이었다. 진우는 안방문에 기댄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수진이 밖으로 내던져진 돌멩이라면 자신은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라고 소리쳐주지 않은 비겁자였다. 그 돌을 던진 사람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그제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가 그토록 외롭고 절망스러웠을 때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엄마 말이 다 맞아. 내가 참아라는 말로 아내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다. 아버지와 똑같이 아니 아버지보다 더 교활하고 비겁하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수진이 말한 어머니가 쓴 글은 대체 무엇일까? 설마 어머니의 고통이 담긴 무언가를 수진이 본 것일까? 그렇다면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 거실로 돌아왔다. 혜자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아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뭐 하다 이제와 전년이 문 안 열어주시. 뭐 수진이가 옛날 일기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진우의 말에 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동요하고 있었다. 진우는 확신했다. 수진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아내의 손에 의해 열리기 직전이었다. 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도 살벌하게 지나갔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수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준의 곁을 지켰고 진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끔찍한 상상과 후회 속에서 뒤척였다. 혜자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밤새 무언가 뒤지는 소리를 냈다. 아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신의 과거 낡은 일기장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어제의 그 끔찍한 저녁 식사 자리는 깨진 접이 파편만 치워졌을 뿐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혜자는 수진을 유령처럼 취급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녀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진우는 이 숨막히는 심리전 속에서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오전 내내 이어진 냉전은 혜자의 선전포고로 깨졌다. 그녀는 짐 가방 하나를 거실 한가운데에 툭 던지며 안방을 향해 소리쳤다. 이수진,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당장이 집에서 나가라고. 수진은 굳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빛발 노트 혜자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수진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수진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 내놔,
이 도둑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봐,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어머니, 이건 훔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버린 과거를 제가 주운 것뿐이죠. 수지는 혜자의 손길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진우 씨, 당신도 이리 와서 앉아요. 그리고 어머니도요? 우리 가족 이제야말로 진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수지는 어젯밤에 그 식탁에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마치 재판정의 증거물처럼. 그리고 자신도 자리에 앉았다. 혜자는 증오의 찬눈으로 수진을 노려보았지만 차마 자리를 뜨지는 못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이 담긴 인질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마지못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앉았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힌 채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잊고 싶었던 하지만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게 된 당신의 목소리를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명절 죽고 싶은 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음식을 해도 돌아오는 건 타박. 친정 부모님 얼굴은 벤지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진우 씨, 당신도 이리 와서 앉아요. 그리고 어머니도요? 우리 가족 이제야말로 진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수지는 어젯밤에 그 식탁에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마치 재판정의 증거물처럼. 그리고 자신도 자리에 앉았다. 혜자는 증오의 찬눈으로 수진을 노려보았지만 차마 자리를 뜨지는 못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이 담긴 인질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마지못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앉았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힌 채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잊고 싶었던 하지만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게 된 당신의 목소리를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명절 죽고 싶은 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음식을 해도 돌아오는 건 타박. 친정 부모님 얼굴은 벤지가 까마득하다. 시집온 년은이 집 귀신이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의 저주처럼 맴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집구석에서 도망치고 싶다.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고통.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절망. 그는 고개를 돌려 혜자를 보았다. 혜자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피기 없이 하얀 얼굴, 텅 빈 눈동자. 수십 년간 단단한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시어머니라는 위험과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수지는 페이지를 넘겨 다른 부분을 읽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한다. 이 집구석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가축이다. 서러워서 밤새 울었다. 아무도 내 편은 없다. 수지는 일기장에서 눈을 들어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우 씨, 이 문장 낯설지 않지 않아요. 당신 아버지를 향한 원망.
그리고 내가 지난 8년간 당신에게 느꼈던 감정 똑같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당신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아니, 더 비겁하고 교활하게의 지옥을 방관했어요.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가해자의 아들이자 또 다른 가해자였다. 이 끔찍한 대물림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이다. 마침내 해자의 무너진에서 첫 번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만해라. 그것은 명령이 아닌 애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다.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왜요? 어머니, 왜 이렇게 사셨어요? 당신도 이렇게 아팠으면서,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으면서 왜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제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당신의 과거를 위로해주지 못한 죄인가요? 아니면 당신처럼 불행하지 않다는 게 죄였나요? 수진의 절규가 해자의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흑흑, 해자의 입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썩어 문드러졌던 상처가 터져나오며 흘리는 피고름 같은 통곡이었다. 한평생을 지배해온 피해의식과 가해자로서의 죄책감이 뒤엉켜 터져나오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처참한 붕괴. 진우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진 역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증오했던 여인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그녀는 묘한 동질감과 슬픔을 느꼈다. 깨진 접시의 파편 위로 세 사람의 눈물이 떨어졌다. 지독한 상처로 서로를 핥히던 가족.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닌 끔찍한 진실이었다. 이제 이들은 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했다. 그 끝이 화해일지 완전한 파멸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해자의 통곡은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가부장제의 망령 피해 의식이라는 이름의 갑옷, 그리고 아들이라는 유일한 권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었다. 그저 늙고 상처받고 길을 잃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저 통곡의 절반은 자신을 향한 사주였고 나머지 절반은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녀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곡소리였다. 이 지독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그들은 서로의 가장 끔찍한 민낯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때였다. 망부석처럼 굳어있던 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수진과 무너져 내린 제 어머니의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쿵, 무릎뼈가 차가운 마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다. 수진도 심지어 오열하던 해자도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뜬금없는 고해 성사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끔찍한 자기 혐오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먼저 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들이 되어서 어머니의 아픔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강한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핥히는 동안 저는 그 옆에서 비겁하게 박수만 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방관자였습니다. 아니,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진에게로 몸을 돌렸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에 흩어진 접시 파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의 그 밝은 웃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왔다. 내가 시들어가는 걸 매일 옆에서 보면서도 나는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내가 차마 원래 우리 엄마다. 그따위 말들로 내 입을 막고 내 영혼을 죽였어. 나는 남편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인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진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룻바닥을 적셨다. 수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사죄는 진심처럼 보였다. 남편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사죄는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 당신의 그 사과는 8년이나 늦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말은 쉬워. 진우 씨, 당신은 언제나 말은 번지르 했지?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이 나한테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는지 알아. 그건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위한일 뿐이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수진의 냉정한 말에 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그때 혜자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했다. 내 말이 맞다. 아가. 저 녀석은 제 애비를 아주 똑 닮았어. 사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살지. 내가 사람을 잘못 키웠다. 처음이었다. 혜자가 진우의 편이 아닌 수진의 편에 선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핥히던 두 여자가 김진우라는 한 남자의 실패 앞에서 기묘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안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서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까의 격렬한 분노가 아닌 무겁고 슬픈 침묵이 흐르는 것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울고 있는 할머니와 무릎 꿇고 있는 아빠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엄마를 번갈아 보았다. 서준이는 비틀비틀 엄마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작은 고사리 손을 뻗어 수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애었다. 엄마 울지 마.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수진의 단단했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괜찮다고 강한 척 버텨왔던 모든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서준의 작은 등이 그녀의 눈물로 흠뻑 젖어 들어갔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울음이 잦아들자 거실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정적만이 남았다. 진우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짐 싸자 수진아.
우리 짐 싸서 당신 친정으로 가자. 지금 당장 그것은 진우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보인 행동이었다. 변명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이 상황을 정면으로 책임지려는 첫 번째 몸짓. 그는 수진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가서 장인은 장모님께 내가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 그리고 당신 쉬고 싶을 때까지 푹 쉬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아니, 내가 당신 마음 돌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릴게. 수진은 남편이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뿌리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용서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라는 남자가 아주 조금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녀는 망설였다. 거실에 깨진 접시 조각들이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처럼 아슬아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주를 떠나는 차 안의 공기는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진우는 흘깃흘깃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 속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뒷좌석의 서준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집안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듯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8년간의 시집살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혜자의 폭권, 진우의 외면,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자존감을 잃어가던 자신의 모습. 어젯밤의 폭발은 시원한 복수였지만 그 끝은 상처뿐인 승리였다. 혜자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통쾌함보다 슬픔을 느꼈다. 자신 역시 언젠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공포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진우를 곁눈질로 보았다. 남편의 낯선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모님께 사죄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은 군말 없이 친정으로 향하는 남자. 저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까? 믿음과 불신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미련을 태우고 있었다.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결혼을이 가족을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한참을 달리던 진우가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그는 수진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어떤 벌이라도 다 받을게. 수진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셀프가 아니야. 진우 씨, 벌을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당신은 또 그렇게 당신 감정만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런 뜻이. 그럼 무슨 뜻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 그래, 당신의 진심을 알았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럴 줄 알았어. 8년이야, 내 청춘의 8년이라고. 그 세월이 당신의 눈물과 무릎 꿇기 한 번으로 보상될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 좀 그만해.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말이야. 수진은 결국 소리를 질렀다. 휴게소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시 차에 오르자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차의 목적지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수진의 친정집이 아닌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그가 결혼 전에 살던 곳 지금은 월세를 주고 있는 곳이었다. 당신 부모님께 지금 이 꼴로 갈 순 없어.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거야. 우선 여기서 며칠 지내. 당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진우의 배려가 낯설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 배려조차 의심했다. 친정 부모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오피스텔에 도착한 진우는 짐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근처 찜질방에가 있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서준이 잘 부탁해. 그는 정말로 그대로 떠났다. 텅 빈 공간에 서준과 단둘이 남게 되자 수진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긋지긋한 시댁도 보기 싫은 남편의 얼굴도 없었다. 오롯이 자신과 아들만 존재하는 공간. 그녀는 서준을 끌어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다음 날 진우는 아침 일찍 먹을 것을 사들고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음식만 놓아두고 가려 했다. 수진이 문을 열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준이 배고플까 봐. 그날 오후 진우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진이 가장 좋아했던 하지만 결혼 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프리지어 꽃다발이었다. 내 생각나서. 내가 옛날에 이 꽃 좋아했잖아.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그녀는 프리지어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아주 오랜만에 맡아보는 잊고 있던 행복의 냄새였다. 저녁이 되었을 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진아, 나야. 방해해서 미안한데 장인 어른이랑 통화했어. 뭐라고? 내가 다 말씀드렸어.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너무 힘들게 해서 면목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수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무뚝뚝하고 엄한 아버지에게 진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 번의 사과보다 수십 개의 꽃다발보다 더 무거운 진심으로 다가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장인 어른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그냥 듣고만 계시다가. 자네라도 지금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네. 딱 한마디 하셨어. 그리고 당신 잘 챙기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우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에 서준이랑 같이 밥 먹자. 답장은 1초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다. 응,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용서는 여전히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8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상처의 고향이니. 도시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진우가 사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과 수진이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하게 만든 계란말이가 전부인 단출한 밥상이었다. 서준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씩씩하게 밥을 먹었고
수진과 진우는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정적을 깬 것은 수진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녀의 질문에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당신이 이혼을 원하면 받아들일게. 서준이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당신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걸 묻는 거야. 어제 오늘 보여준 모습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반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전주집 처분할 생각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 집은 어머니의 세상이자 당신의 감옥이었어. 그리고 나의 비겁함이 스며든 곳이야. 그곳에선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어. 어머니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들이고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새로 집을 구하자. 서울이든 어디든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내가 전적으로 지원할게. 그것은 수진이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남편의 세계를 버리고 자신의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이었다. 어머니가 순순히 받아들이실까?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지. 그게 내가 아들로서 그리고 당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더 이상 어머니의 상처 뒤에 숨어서 당신을 방패하기로 삼지 않을 거야? 진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수진은 그의 진심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님.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하신 걸까? 또다시 저주를 퍼부으려는 걸까?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진우가 그녀의 손을 살며이 잡았다. 받아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진우의 온기에 용기를 얻은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가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지쳐 있었다. 예전에 그 기세등등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몸은 좀 괜찮으냐? 네, 밥은 챙겨 먹었고. 내 어색한 안부가 오다. 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가장 하기 힘든 말을 꺼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 혜자의 진심 어린 사과의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리고 아가 너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고 살아라. 그 꽃집인가 뭔가 다시 시작해. 이 늙은이가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마. 그러니 제발. 네. 아들만은 버리지 말아다오. 저 여성 못나고 비겁해도 심성이 나쁜 놈은? 아니야.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게다. 내가 옆에서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약속하마. 혜자는 수진에게 그녀의 인생을 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명령이자 한 여자로서 보내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며칠 후 수진은 진우와 함께 전주 집으로 향했다. 도망이 아닌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맞이한 혜자의 모습은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그녀는 더 이상 성을 지키는 여왕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평범한 식사를 했다. 혜자는 말없이 수진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 주었다. 과거 온갖 트집을 잡으며 음식을 타박하던 모습과는 정반되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혜자는 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내가 가게 열 때 보써라. 시집을 때 해준 것도 없는 못난 시험이지만 이거라도 받아다오.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다. 통장에는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혜자의 인생이었고 그녀의 피눈물이었으며 며느리를 향한 뒤늦은 속죄의 증표였다. 깊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도안하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향한 첫걸음. 그날 밤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어떤 것은 무너져 내렸고 어떤 것은 그 잿더미 위에서 힘겹게 새싹을 틔웠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 작은 꽃집이 하나 생겼다. 다시 봄. 수진의 가게였다. 낡고 오래된 상가를 직접 페인트 칠하고 남편과 함께 밤 새워가며 인테리어를 했다. 그녀의 감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을 만큼 아늑하고 아름다웠다. 사장님, 이 프리즈는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네요. 아, 그건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향이 정말 좋죠? 한다네. 수지는 손님의 질문에 밝게 웃으며 답했다. 허리를 숙여 꽃을 다듬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그녀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흙과 꽃을 만지며 행복을 느끼는 자존감 높은 한 사람의 여자로 돌아와 있었다. 물론 지난 1년이 동화처럼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전주 집을 처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혜자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고 진우는 그런 어머니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서울에 얻은 새 집은 좁고 낯설었다. 수진과 진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며 수없이 다운다. 진우의 어설픈 사과가 수진의 묵은 상처를 건드려 다시 냉전이 흐르기도 했고 수진은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과거의 악몽의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다시 붙여나가는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이었다.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 상처를 외면하거나 서로를 핥히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아주 조금씩 아주 서툴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서방님 오셨네. 꽃집 단골인 옆가게 주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우를 보며 아는 체를 했다. 진우의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 들려 있었다. 수진아 나왔어. 오늘 저녁은 닭볶음탕 어때? 서준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진우는 자연스럽게 가게 안쪽으로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는 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훨씬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그는 회사를 옮겼다. 수진의 가게 마감 시간과 서준의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야근이 적은
고수로 연봉은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얻었다고 그는 말했다. 좋지. 마침 매콤한 거 먹고 싶었는데. 근데 당신 닭볶음탕 할 줄 알아? 수진이 지궂게 묻자 진우가 발끈하며 대답했다. 왜 이래? 나 유튜브 보고 레시피 다 외워왔거든. 황금 레시피야. 황금 레시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평범하고 소소한 부부의 대화였다. 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한편에서 꽃 물갈이를 돕고 있을 때 이번에는 혜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따끈한 김이 나는 찐빵이 들려 있었다. 일하다 보면 배고플 것 같아서 좀 사왔다. 예전처럼 며느리의 가게를 매의 눈으로 훑어보지 않았다. 그저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묵묵히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탁구를 배우고 가요 교실에 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찾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자 그녀는 비로소 온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오늘 진우 씨가 닭볶음탕 한대요. 수진의 말에 혜자는 손을 내었다. 아니다. 너희들 오부하게 먹어라. 나는 서준이 데리고 놀이터나 다녀올란다. 저녁은 노인정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 혜자는 서준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다. 할머니와 손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재거리며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진은 문득 혜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얼마 전 혜자는 이게 찾아와 한참 동안 꽃들을 구경했었다. 그리고는 시든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난 장미 한 송이를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새꽃이 피는구나. 참 신기하다. 그리고 그녀는 수진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내 덕분이다가 아가?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뒤집어 엎어준 덕분에 나도 진우 저놈도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고맙다. 고맙다는 말 평생 들어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말을 수진은 이제 제법 익숙하게 듣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로 이사한 집에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진우가 만든 닭볶음탕은 생각보다 그럴듯한 맛을 냈다. 우와 아빠 맛있어요. 서준이 엄지를 지켜 세우자 진우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거봐 내가 황금 레시피라고 했지?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은 하네. 수진이 투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그릇에 가장 큰 닭다리를 올려 주었다. 1년 전 지옥 같았던 추석밤이 떠올랐다. 깨진 접시, 날서남,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저주. 그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릿했다. 하지만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로운 저녁도 없었을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은 작은 발코니에 나가 선선한 밤길을 쇠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진우가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옛날. 생각 1년 전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었나 하고 진우는 수진을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놈.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기회는 당신이 잡은 거야? 내가 준 게 아니라. 수진은 진우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1년 전주 시댁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바라보았던 그 차갑고 외로운 달이 아니었다. 지금의 달은 마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따뜻한 축복을 내려주는 듯했다. 수지는 생각했다. 깨져버린 그릇은 절대로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실금 같은 흔적은 남기 마련이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날의 상처는 영원히 흉터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킨치기라는 복원 기법은 깨진 그릇의 조각들을 옷으로 붙이고 그 틈을 금으로 메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아름다움을